네, 2024년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그런 고민들을 다 씻어내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뱀의 해의 따뜻한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돈 버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에 일어날 굵직한 일정들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첫 주차에는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날은 CES 기간이기도 합니다. 2주차에는 특별하게 FOMC 의사록 발표되는 부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3주차에는 미국의 CPI 발표, 4주차에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5주차에는 FOMC 의사록과 함께 미국의 PCE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1월 20일 날 트럼프입니다.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미국의 정치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수혜 산업을 선별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정책의 주요 방향을 따라가면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그리고 머스크와 함께 움직이는 수혜주는 무엇이 폭넓게 있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은행들의 투자 조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KB증권에서는 AI 산업에 주목을 하면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볼 업종에 투자를 하라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AI 산업을 포함해서 기술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메리츠증권 이수정 연구원은 트럼프 부임 전까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운 바이오, 조선, 방산, 그리고 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국내 고유 이슈로 움직이는 섹터가 앞으로 더 유망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자, 그러면 트럼프 2기 이제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이 기대감 속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뉴스로 하락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 주시죠. 트럼프 2기와 머스크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2025년에 주목해볼 섹터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조선업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LNG와 LPG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수혜 업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이 최대 수혜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그 아래 건설업도 우크라이나 중요한 수혜 산업으로 빛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기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본격적으로 된다면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에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방위 산업 역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방위비 분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산업에 유리하겠죠. 반면에 자동차, 우주 산업, 2차 전지, IRA 등 미국 내 정책 변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 정책을 지속하고 미국의 우선주의와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조선업과 건설업은 주요 수혜 산업으로 그리고 방위 산업 역시 수출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화석 연료와 방위 산업 등은 또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25년을 대비해 트럼프와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새해에는 2025년의 고민을 다 씻어내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마디까지 정리를 남겼습니다. 전문가 통해서 더 자세하게 국내 증시와 연결고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짝수해보다 홀수의 증시 상황이 더 좋다라는 속설을 내세우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좋은 투자 환경이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심한스러운 2025년 증시, 과연 이 홀짝 공식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내년 정말 내일이죠, 이제. 네. 2025년 글로벌 증시 홀짝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증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더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지 뭐 무조건 맹신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과거에도 뭐 홀세가 다 좋았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내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내년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내년을 2019년과 유사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홀세가 괜찮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안 좋았었다가 2019년도 같은 경우 신년에 반짝 좋았었다가 소위 말하는 하단 박스권을 만들었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신년 효과로 인해서 연초에는 조금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좀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강달러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강달러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미국으로의 어떤 자금 쏠림 현상, 그러니까 미국이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 자금을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통화가 환율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달러의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달러가 절상이 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반대쪽인 신흥국 같은 경우 통화 절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통화 절하가 발생이 됐을 때 단순히 환율이 올라간다라고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게 자칫 투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어떤 통화 절하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2013년도에 있었던, 그리고 2016년도에 있었던 그 신흥국발 통화 절하 이런 그 위기가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브라질의 현화라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중앙에서 그 각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앙에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파라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결국에는 신흥국발 위기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세계의 어떤 투자 자금을 흡수를 하게 되면서 발생된 어떤 강달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그게 어떤 반대급부적인 현상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위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CDS 프리미엄도 한번 같이 그래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황도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환율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 어쨌든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 1,500원, 1,600원 뉴노멀 시대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대외적인 요소도 있고 국내적인 요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2021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그때는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1,480원, 1,500원대 육박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만큼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조하는 현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40bp 아래쪽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만약에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좀 큰 위험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들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좀 좋은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결국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중동. 지금 이제 미국이 중동,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다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이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을 빨리 마무리 짓고 중국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주도의 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와 연관돼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아마 미국 주도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또 미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주 정책이라든지 뭐 그리고 로봇 정책, AI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지만은 뭐 국내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뭐 미국적 요인만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미국 정책과 연관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올해와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와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율 이야기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CDS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셔서 살짝 생소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네. 국가 부도 지수거든요. 아, 근데 예전에는 설마 부도가 나겠어? 라고 네. 했는데 과거에 그리스를 보게 되면 진짜 디폴트 부도가 나는 걸 했었는데 뭐 그렇게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통화 절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절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서 그 나라의 어떤 투자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 프리미엄과 함께 환율 이야기를 쉽게 풀이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도 올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2기 취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물론 주도 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하나씩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주도 산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시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현재 예상되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예상이 되는 산업부터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보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이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AI 이쪽을 일단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AI에 대한 어떤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AI가 화두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계속 연결이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출발점은 무조건 AI 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쪽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있긴 하지만 MS라든지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AI 산업을 주도하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와 연관된 종목들이 일단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한국화 컴퓨터나 이런 좀 대형주라기보다는 이제 관련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쪽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AI 검색 서비스라든지 AI 쇼핑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2020년도에 보여줬던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AI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대량의 연산을 좀 더 속도 있게 받쳐주기 어떤 양자 컴퓨팅이 가게 된다라면은 이게 필수 불가결하게 전력 산업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 전력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LNG도 뭐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SMR도 이슈가 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7월 달 이후에 좀 잠잠한 좀 조용한 전력기기 섹터 뭐 이런 쪽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환율 쪽과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잘 보시면은
고환율인데 이 수출주도 업종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개 섹터가 다른 흐름이 나와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일반 소비재가 아닌 정부 주도의 공공 소비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일반 어떤 그 소비재라기보다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뭐 트럼프와 직접 통화했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방산 MRO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LNG 수출 기지 건설 하게 네. 되면은 추가적으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뭐 환율이 1,800원, 1,900원은 아직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1,500원대 이상 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환율 수혜를 일단은 가져간 섹터는 일단 조선이 먼저 되지 않을까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선 얘기가 나오게 또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정부 주도의 이 전력을 좀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SMR이라든지 그 플러스 해가 전력 일부라 보게 되면은 전력기기 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주도의 어떤 공공 소비재, 환율 이런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SMR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결국 내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올해 시장을 보게 되면서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내년에 예상이 되는 부분들에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태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안 네.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가서 혹시 그 비슷한 사태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대응할 것이 맞는 것들이지 그렇게 예상 안 되는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패스트 팔로우 입장에서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 이슈에 어떤 주도 업종이라든지 주도 테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전략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이 되는 어떤 산업 부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외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전략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되는 범위 안에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투자 전략이 옳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올해 가상자산 정말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위기 이후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상승 흐름은? 아마 계속 더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현직 대통령이 될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확실한 호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그 오프라인 쪽에서 실무자산이었던 안전자산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쪽 이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세계 쪽의 어떤 새로운 자산을 전략 자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상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만큼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미국이 원화로 800조가 넘는 금을 현재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만큼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수요가 더 높은 현상이 나오지 않게 될까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많이 사면은 수요가 더 많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파는 사람이 많다면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전략 자산을 비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수요가 오히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적어도 떨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파월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디지털 버전의 금이라고 꼭 언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략적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사실 이게 좀 초등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뭐 트럼프가 힘이 셉니까? 파월이 힘이 셉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를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비축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파월이 워싱턴과 이제 뉴욕은 별개단 얘기를 했지만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트럼프 얘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운용사들이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용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째 매수가 좀 더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총 유통 공급량이 1,980만 개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 발행 한도가 2,100만 개입니다. 거의 이제 맥시멈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공급 부족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까지라도 적어도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연유를 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 연관성을 찾아보면서 금도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내년에 안전자산으로 유명한 금이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월가 투자은행들에서도 가격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들의 입장이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드렸던 신흥국발 통화위기 네. 이런 쪽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만은 미국의 달러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신흥국발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신흥국발 통화위기가 오게 된다라면은 그런 어떤 금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뭐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위험자산이라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증시가 흔들리게 된다라면은 증시 투자 자산이었던 리스크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자연스럽게 금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금이 안 올랐던 것들은 아니에요. 올랐어요. 예. 만약에 이제 차로 들게 되면은 독삼사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위에 또 상위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냐 그거와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삼사였던 인기도 상당히 높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인기에 있는 게 그 위에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금보다는 어찌 보면은 디지털 금이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쪽 가상화폐 쪽 관심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도 올해 24%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24% 올라갔는데 이게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본다면 안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가 너무 많이 100% 넘겨서 너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금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금 이제 금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신흥국 중심이었던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도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을 팔아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도 될까요? 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앵커님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A라는 주식은 앞으로 수익률이 50%가 예상이 돼요. 근데 네. B라는 주식은 수익률이 150%가 예상이 돼요. 그럼 어느 쪽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B겠죠. 그러니까 이 논리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2025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네. 잘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태근 이사도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4년 견뎌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을 겁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한가득 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일경제와 항상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